자, 이제 6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토지 전세권 설정을 해줬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 취득을 했다. 그 후에 기간이 만료됐네요. 일단 갑이 을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줬다라 그러니까 을이 전세권자고 그리고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또 만료가 됐다 그러죠. 기간이 만료가 됐다. 자, 여기서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하고 그럼 이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에다가 담보권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 기간 만료를 통해서 갑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이 압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압류. 이거를 압류 들어가가지고 특정성을 유지시켜서 병이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물상대위가 되겠습니다. 물상대위. 1번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가 없어도 용익물권적 권능은 다 끝난다. 자, 2번입니다. 병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시 이행 관계지 않습니까? 자, 4번에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 압류했는데 이때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압류를 들어갔으니까 이 상황에서 전세금 채권 압류 들어갔는데 목적물이 경매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래 우선 변제를 을이 받아가야 되겠지만 그 채권을 병 쪽에서 압류 들어갔기 때문에 병이 이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요. 자, 5번입니다.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지 않았어요. 자, 병 쪽에서 채권을 압류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는 갑이 전세금을 그냥 을한테 갖다 줘버리고 끝내면 되겠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62번으로 넘어갑니다. 유치권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은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설정이 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성립의 요건을 갖춰요. 요건 갖춤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법정 담보 물권이라 그러죠.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한다. 자, 2번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유치권이 부활될 수 없는 거죠. 점유를 회복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2번 정답. 자, 3번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입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네요. 자, 정착물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유치할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계약 명의 신탁에서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했던 그 자금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결련성 부정되는 거죠.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틀렸고. 자, 5번은 A 건물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 병에게 불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건물의 원시 취득자 갑에 대해서 을이 A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이 있으면 을이 A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문장 잘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가 병이라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병인데 첫째 줄 잘 보시면은 A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 병에게 불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여기다 건물 지을 때 권한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제 멋대로 무단 신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 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을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거죠. 이때 병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거 대항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건물은 태생적으로 무단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의 점유도 무단 점유에서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 63번 문제입니다. 저당권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 객체될 수 있죠. 2번입니다.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한 개의 저당권으로. 자,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당은 채권이 한 개면 그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저당권도 한 개라는 건데 저당권은 한 개인데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채권이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A, B, C가 있어요. 채권자 A, B, C 이렇게.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한 개의 저당을 가지게 되면은 이 경우는 이 저당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준공유라 그래요. 준공유. 소유권에 대한 공유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공유를 준공유라고 하죠.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 틀렸죠. 2번 정답. 자, 3번에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해서 장래 보류해서 설정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근저당이라 그러죠. 자, 4번입니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하고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가 갑 건데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 임차인이고 임차인 을이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건물도 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가 차임을 연체하고 연체했던 차임이 2년치가 쌓여 있었다는 거죠. 연체 2년분이 있었다. 자, 차임 연체 2년분이 있어서 이 2년분에 대해서 갑이 너 왜 월세 안 내? 라고 하면서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압류를 들어갔다는 거죠.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우에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로써 갑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법정 저당권이라 그래요. 합의를 통해 성립한 저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류를 통해 성립하게 되는 저당권이라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 비용. 이게 5가지가 담보되죠. 정답은 2번. 자, 64번으로 넘어갑니다. 근저당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의 근저당은 최고액 한도에서 피담보 채권 범위 포함하는 채권 담보한다. 2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건 최고액 한도겠죠. 왜냐하면 최고액의 뜻 자체가 바로 우선 변제 한도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이자는 최고액 범위에서 무제한적으로 담보가 되죠.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죠? 지연이자가 됐든 그냥 이자가 됐든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존속기간 내라면은 일시적으로 채권이 설령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러잖아요. 부종성의 완화. 자, 5번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가지는 피담보 채권. 후순위에서 경매 신청을 한 거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때는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때겠죠. 정답 5번. 65번이요. 계약 성립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청약과 승낙 합치가 없었음에도 있다고 오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자세하게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거,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이거 지금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 거라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 자체가 안 됐으니까 뭐 착오니까 취소할게. 야,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성립이 돼야 취소권 행사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다에서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건 틀렸죠.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약관이 당사자 사이 구속력 가질 수 있는 거는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양청약이 서로 다 교차가 되고 있다. 교차 청약에서는 양청약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자, 4번입니다. 승낙 의사 표시. 네,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승낙이 됐든 청약이 됐든 전부 다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다만 격지자 사이에서는 승낙에 통지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죠. 그래서 격지자에서 승낙이 발신주의인 거지. 그죠? 그냥 승낙의 효력을 물어본다면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도달주의라고 해야 되죠. 자, 5번입니다. 청약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요거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정답은 1번. 66번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입니다. 1번 지문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원시적 불능에서 개체화를 인정하고 있다. 2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이행이익을 넘기지 않는 신뢰이익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고요. 자, 3번은 수량지정 매매입니다. 수량지정 매매는 원시적 불능인 건 맞죠? 수량이 부족하다.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는요, 원시적 불능은 맞아요. 근데 원시적 전부 불능은 아니고 원시적 일부죠, 일부. 일부가 불능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량 부족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이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려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계약 교섭 과정 중에서 일방이 교섭을 부당 파기해버린 거죠. 자, 부당 파기의 문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체가 적용될 수가 없죠. 다만 이 경우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개체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러면 또 개체가 적용 안 되겠죠. 상대방이 몰랐고 무과실이어야 개체과가 적용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67번입니다. 옳은 것은. 자, 부담부 증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편무 계약인 거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편무 계약임에도 예외적으로 쌍무 계약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항변권 인정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이번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선이행 의무자가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되죠. 요 2번에서 말하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 잔금 지급 날짜가 돼버리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정답이죠. 자, 3번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 채권 상계 안 되고 4번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데 상대방 채무자에게 항변권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항변권 행사 중이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하죠.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고 항변권이 계속해서 소멸되려면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2번. 68번입니다. 갑이 점포를 을에게 양도했고요.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갑과 을 간에 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점포를 을한테 팔기로 했고 을은 그 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죠.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갑이 지금 현재 을한테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점포죠. 점포. 점포를 팔게. 그리고 을이 점포를 받아가지고 돈을 갑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돈은 병한테 요렇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되는 거죠.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 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착오에 기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 충족됐습니다. 을은 취소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면은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 계약 속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 행사를 하고 을이 이렇게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갑과 체결했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3자가 가졌던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병이 돈 달라고 청구할 때 을이 야 미안한데 무효기 때문에 돈 안 줄 거야 거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돈 안 주고 버티기 위해서는 일단 그 권리를 무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착오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1번 지문에서는 지금 둘째 줄에 취소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 거절이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2번. 병이
설립 중인 법인입니다. 자, 이 수익자 같은 경우는 꼭 현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들렸고. 자, 3번의 병이 대금 지급받는다는 의사 표시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3자가 하게 되는 수익 표시죠. 제3자 쪽에서 수익 표시를 하고 나면은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킨다거나 소멸시킨다거나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맞는 말, 틀린 말. 자, 4번 병은 갑과 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면 얘가 해제하겠다. 자, 이 수익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3자거든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받는다고 계약 해제, 열받는다고 계약 취소. 이거 됩니까 이거? 이거 안 되지. 너는 해제도 못하고 취소도 못하죠. 해제나 취소는 저 계약 당사자들. 얘네들이 해제 취소하는 거지, 얘네들이.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이 손해 배상 청구하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지, 그거는. 해제 취소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4번도 틀렸습니다. 네, 5번에 마침 나오고 있네요. 병이 수익 표시를 한 후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병은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9번으로 넘어갑니다. 계약 해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는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제는요 법정 해제도 있지만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생기는 게 약정 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생기는 게 법정 해제. 1번은 틀린 거죠. 자, 2번입니다. 합의로 해제가 됐습니다. 합의로 해제가 되었다는 건 합의로 좋게 끝낸 거니까 이 경우에 이자 가산의 의무가 없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땡, 틀린 거죠. 3번 해제 효과로서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죠. 자, 그런데 해제 의사 표시가 되기 전에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말하는 거죠. 이때 이 제3자가 바로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죠. 그리고 3번 지문 잘 보시면은 해제가 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은 제3자니까 이때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가 보호받고 그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번 정답이죠. 4번입니다.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4번 선다 같은 경우도요. 제3자가 등기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계약이 해제된 거니까 역시 해제가 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제3자가 먼저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등기가 유효로 확정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유효 등기니까 말소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5번 매수인의 규책 사유에 의해서 매도인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자, 문장 잘 보시면은 지금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있는데 자, 매도인을 갑으로 잡았을 때 갑이 매도인, 채무자 그리고 매수인 을이 채권자죠. 여기서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서요. 법정 해제를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려면은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매수인에게 이쪽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채권자 쪽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에서는 적용되는 법리가 위헌부담이잖아요. 채권자 위헌부담이죠. 이렇게 채권자 위헌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뭐 계약을 갖다가 뭐 해제하겠다? 아유,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 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같은 경우도 즉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70번 넘어갑니다. 매매 예약이네요. 틀린 것은. 자, 1번에 완결의 의사표시할 때 매매 대금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돈 주면서 의사표시해야 되는 거는 바로 환매권입니다. 환매권하고 예약 완결권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자, 2번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되고, 자, 3번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맞습니다. 이 예약 완결권은요.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권리 행사로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기 때문에 형성권이고, 여타의 다른 형성권들이 그러하듯이 제척 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네, 좋습니다. 자, 맞는 말. 자, 4번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양도하는 것. 자, 완결권도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양도하고 싶으면은 승낙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재산이니까 양도시켜도 되는 거죠. 4번 정답. 자, 어립니다. 예약의 완결권도 결국에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제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4번. 71번 넘어갑니다. 매매 계약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도되기 전이면 목적물 과실에 대한 취득은 매도인 쪽에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매수인한테 속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1번 틀렸습니다. 1번 정답. 자, 이번에 매매 일방 예약,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 의무 이행은 결국 동시 이행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한다. 예. 3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되고요. 자, 4번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성립 당시에 반드시 꼭 확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중에 확정시켜도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일방 예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의 목적물, 가액, 내용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이요. 72번 문제, 임대차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문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낙성, 쌍무, 불효식이고요. 2번 최장기 제한 없이 몇 번이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되죠, 그죠? 갱신 가능하다. 자, 3번에 건물임대차에서 이기 차임을 연체했다. 이러면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을 갖다가 해지해버릴 수 있는 거고. 자, 4번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아니, 임차권 등기했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목적물이 주택, 주거 용도라고 한다면은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되는 거지. 4번 정답. 5번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고요. 이거를 형성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행사로 인해서 효력을 자동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매매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3번으로 넘어가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겁니다. 일단 첫째 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토지 임대차고요.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자, 토지를 갑이 소유. 자,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빌렸다. 그러면 을은 토지 임차인이겠죠. 이때 토지 임차인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은 지상 건물이 을 거니까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1차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당하면 이제 2차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요, 이 을의 건물이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이렇게 걸쳐서 지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 알 바 아니다, 전부에 대해서 네가 다 살아, 매수 청구. 야, 이거는 좀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근데 1번에 보시면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구분 소유 객체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 이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전부 매수 청구 안 된다.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 행사를 해도 되고 재판 외로 그냥 말로 행사해도 괜찮습니다. 자, 3번은 차임을 연체했고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임차인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게 2기에 차임을 연체한 거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죠. 이렇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이 쫓겨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갱신 청구, 매수 청구 다 안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잖아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특약을 통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다는 거죠. 야, 그런 거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 자, 5번입니다. 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죠.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죠. 뭐 등기 여부, 허가 여부, 임대인 동의 여부, 효용 여부, 경제적 가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지요. 안 따지고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요. 다음 74번 문제. 임차권 양도 전대입니다. 자, 1번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 지들끼리는 유효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인데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틀렸죠. 맞습니다. 자, 3번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입니다. 이때 전차인 쪽에서는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동의 있는 전대라도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달라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인데요. 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 차인을 상대로 그 사유를 통지할 의무가 있죠. 동의받은 적법 전대차에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전차인이 있을 때 이때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한테 기간이 없으니까 끝내자고 해지 통고했습니다. 그러면 해지 통고를 해서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전차권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라면은 이 전차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가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차임 연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해지를 통고했던 경우라면은 이때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통지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나오면 통지 의무가 없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왔죠. 그냥 해지 통고했던 경우니까 통지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는 틀린 거죠. 통지를 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자, 다음 75번으로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주민등록에 효력이 생기는 거는 이 관할 관청에서 수리했을 때죠. 수리.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가 틀렸습니다.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소액 보증금 내고 임차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에 새로 들어온 신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 받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서는 최우선 면제권 행사가 안 되죠. 2번 정답. 3번입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인데 경매로 인해서 매각됐습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지금 저당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목적물 1순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지금 1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1순위 저당이 말소 기준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고 이 경우에 임차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2순위로 돈 받고 나가야 됩니다. 비록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병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병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주택 양수인에게 갑이 갖고 있었던 임대인의 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위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얘가 대항력이 있었다면은 지위 승계가 되겠죠. 근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지위 승계는 안 되는 거다. 자, 지위 승계한다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소액 임차인이니까 요거 지금 최우선 면제 말하는 거겠죠. 최우선 면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확정 일자까지는 필요가 없지요. 근데 확정 일자 받아야 된다 그러죠. 땡 틀렸습니다. 5번에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이든 최우선 면제권이든 대지 환가 대금에도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요. 76번 문제. 을 소유 주택을 임차한 갑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인이 갑이다라는 걸 먼저 딱 잡으셔야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뒤에 병의 저당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1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죠. 임대차 존속 중에 병의 저당권 실행됐고 정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의 갑은 정에게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선 변제받고 나갈 수도 있겠죠. 즉 대항력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우선 변제받아 나갈 건지는 갑의 선택의 문제겠죠.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건 돈 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3번에 보시면은 병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보증금 증액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증액한 거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한테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제3자한테도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락받은 정한테도 대항할 수 없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갑은 경락 대금으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그럼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 주장할 수 있고요. 자, 5번입니다. 사의 경우에 정해주택이 다시 경매됐을 때 우선 변제권 또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선 변제권은 한 번 행사하고 나면은 없어지니까요. 정답은 3번이요. 자, 77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것은? 자,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 500에 임차했지 않습니까?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은 환산 보증금액을 산출해 봤을 때 그 환산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 이하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1번 선다에서는 서울시 기준인데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 보증금액이 9억 이하가 돼야 상임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환산 보증금액을 산출해 보면은 10억이지 않습니까?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 5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또 5억이니까 합치면 10억 되는 거죠. 그러면 환산 보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거죠. 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그럼 기준 금액을 이렇게 초과하게 된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들도 있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은요. 일단 첫 번째,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대항력. 두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해준다. 갱신 요구권. 자,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하는 거 보장해줍니다. 권리금도. 자, 그리고 이제 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3기 연체했을 때 임대인의 해지 규정, 그리고 뭐 표준계약서 그런 것들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뭐 5가지를 다 알면 좋겠지만 요 3가지는 일단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1번 선다에서 말하는 건 계약 갱신 요구권이기 때문에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인정이 된다 그래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서는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그 기간을 자동적으로 1년으로 보지는 않죠. 왜냐면 최단기가 1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약정했으면은 약정한 대로 2년이라 그래야 되죠. 3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생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이에요. 예? 사업자 등록 뭐 다음 날? 신청.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청 다음 날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청하면 다음 날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요것도 틀렸고요. 4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차를 했고 전 차인 쪽에서 직접 점유를 했고 전 차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죠. 그러면 장사를 하는 전 차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이때 대항력을 가지는 사람은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그쵸?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을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다. 틀렸고 정답은 4번. 78번이요. 구분 소유자 권리 의무 설명입니다. 자, 1번은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는 공유물이기 때문에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보존 행위는 방해, 배제 청구, 반환 청구 다 포함이 되고, 자, 3번은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무상 사용권 부여했습니다. 공짜로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사용대차라고 봐야 되고요. 자, 4번입니다. 관리단이 관리단 재산으로는 채무를 완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채무를 분담하셔야 되겠죠? 이때 그 지분 비율로서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을수록 채무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 자, 근데 5번 보시면은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이 나와 있습니다. 분리 처분을 금지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다면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건 틀린 거죠. 5번 정답. 7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틀린 것은. 자, 1번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거나 경매 청구를 하거나 선택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 자, 2번에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에 공제한 게 아니라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겁니다. 모든이 틀렸다. 2번 틀렸고 2번 정답. 자, 3번에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했던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관적 평가니까요. 자, 4번은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이었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수적 목적이었다면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가담법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채권, 그러니까 대여금 채권이 주된 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4번 지문에서는 매매대금 채권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5번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했습니다. 자, 대위 변제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구상금 채권, 즉 구상권도 피담보 채권에 다 포함이 되죠. 담보가 된다. 정답은 2번이요. 80번. 을 소유 토지를 갑이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을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바라봤을 때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우리 매수인은 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로부터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매수인 자신이 직접 등기를 넘겨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매도인 을로부터 직접 병에게 등기를 격려시키겠다. 자, 이런 형태의 명의신탁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자, 갑을 신탁자로 봐야 되겠죠. 명의를 받는 병이 수탁자. 자, 그리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일단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이 무효고 수탁자에게 격려된 등기도 무효다. 자,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는 을이죠. 따라서 을은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고 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겠죠. 갑이 말소 청구를 하려면은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은 안 된다. 대위 말소 청구. 자, 1번부터 보죠.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럼요. 자, 2번 을로부터 병으로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토지 소유자, 갑, 아니죠. 소유자는 여전히 을입니다. 물권이 변동되지 않았다. 2번 정답. 자, 을로부터 병으로 등기가 격려됐고 병으로부터 다시 등기 격려받은 정이 나오네요. 자, 무효 등기를 원인으로 제3자한테 등기가 격려됐을 때 부실법에서 제3자는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자, 4번입니다. 을로부터 병으로 등기가 격려됐을 때 갑은 일단 을을 대위해서 병 상대로 말소 청구. 그리고 명의가 다시 을한테 회복되면은 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입니다. 만약 갑과 병이 부부다. 자, 갑하고 병이 부부라는 거는 배우자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죠. 부부면. 그럼 이제 등기도 유효가 되겠네요. 배우자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부실법에 관한 일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갑과 병의 명의신탁은 유효다. 그럼요. 자,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회차 모의고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